향후 3년 동안의 신규 공급에 대해서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가 다 줄거든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정권이 교체가 됐잖아요. 그럼 열심히 좀 채웠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결국은 지난 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갖고 신축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신축이 계속 공급됐으면 좀 상사가 됐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신축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준시축도 막 올라가요. 준시축도 이제 희귀해졌어요. 내년부터 더 희귀해질 거거든요. 구축들도 올라갈 거예요. 지금 이제 입지 분석도 오래 하셨고 분양가도 계속 분석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건설사 뭐 시행사도 그걸 알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근거의 기반은 앞으로도 신축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신축은 이 가격에는 다시 못 살 거라는 거를 사람들도 조만간 알게 될 것이다. 이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요 조사를 하는데 보통 그 건설사 조합에서 의뢰를 하는데 한 3년 동안에 한 3번 정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분양을 바로 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3년 전에 해보고 1년 전에 해보고 또 분양 직전에 해보고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전하고 지금 시장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갑자기 또 보금자리 주택처럼 대규모 싼 주택들을 공급한다. 그러면 또 분양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테스트 해보면서 분양가 책정들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이따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2025년도, 6년도, 7년도가 공급 부족 이슈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나 이런 조합 입장에서는 굳이 싸게 공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버티면 분양이 될 거야라고 대신 상품은 좋게 해줄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상품을 좋게 해주는 조건으로 아마 분양가를 올리려고 하겠죠. 아마 그런 시도들은 계속 될 것 같고요. 마침 또 원자재 값도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가를 올리기도 핑계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집들은 지금보다 더 비쌀 거라는 건 어찌 보면 건설사들이 더 잘 알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당장은 사람들이 좀 못 받아들여도 어차피 뭐 사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이건 뭐 물건 파는 사람들은 뭐 당연한 선택이니까요.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니까 괜히 뭐 저들은 폭리를 취한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조금 그러니까 이게 폭리 정도는 모르겠는데 더 비싸게 팔고 싶은 것들은 이제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거는 뭐 판매자 입장에서는 뭐 손해인 거니까. 손해죠. 어찌 보면 비싸게 팔 수 있는 건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것들이 그들의 목적이니까. 그러면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신축을 공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인데 사람들은 신축을 좋아하는 것도 꺾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오늘 주거 실태 조사가 발표가 됐어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것들인데 그거 제가 분석하다 왔는데 거기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1등이 49.7%, 50%가 시설이나 설비가 양호한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해요. 그게 신규 아파트를 희망하는 것들인데 2등이 직주 근접입니다. 그게 20%대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순위로 새 아파트에 대한 니즈가 지금 강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니즈들은 계속 쌓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향후 3년 동안의 신규 공급에 대해서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가 다 줄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아마 분양가가 내려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서울은 뭐 신축이 사실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준신축, 뭐 구축, 뭐 이런 뭐 한 10년, 20년 된 것들도 뭐 그래도 좀 수요가 좀 있는 상태인데 여기들도 이제 조만간 그러면 다시 좀 상승 여력이 좀 있을까? 아무래도 요즘은 좀 신축만 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신축이 구축보다 비싼 게 당연한 거잖아요.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신축을 구축보다 싸게 공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축이 입주할 때쯤 정상적인 거래가 될 쯤 폭등을 해버리죠. 이것 때문에 아마 좀 폭등 시장이 야기 됐었는데 그러면은 이 폭등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는 신축을 계속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신축 수요가 조금 이게 분산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축이 막 점핑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을 텐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열심히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정권이 교체가 됐잖아요. 그럼 열심히 좀 채웠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결국은 지난 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갖고 신축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신축이 계속 공급됐으면 좀 상사가 됐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신축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준시축도 막 올라가요. 준시축도 이제 희귀해졌어요. 내년부터 더 희귀해질 거거든요. 구축들도 올라갈 거예요. 향후 3년 동안은. 입지 좋은 데들. 물론 입지가 좋아야 돼 이거는. 입지가 좋은 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아마 신축은 많이 올라가고 준시축도 많이 올라가고 구축들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걸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데 그럼 도대체 누가 집을 사는 거냐. 왜냐면
보면 뭐 지금 뭐 다들 경기 안 좋다고 그러고 뭐 지금 뭐 자영업도 힘들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자산은 또 자산대로 또 따로 가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저 뭐 10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 주제인데요. 이거에 대한 논거는 너무 많아. 일단은 여러분들도 대기 수요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것 자체가 집을 사고 싶으신 거고 상급지로 갈아타고 싶으신 거고 투자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수요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 수요가 아예 없어야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전후는 그 수요가 아예 없었거든요. 네. 제가 매일매일 칼럼을 써도 아무도 안 봐. 그런 시기에 있었어요. 네. 97년도에 집 사자고 했다간 욕을 먹을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시점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여러분들이 집 살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들을 제외하고 한 50%는 그런 수요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신규 아파트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들도 있고 그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이 공급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1년에 3만, 4만 서울 같은 경우는 네. 그 정도 수요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외의 사람들은 이사를 안 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집을 샀다 팔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오늘 주거실태조사가 나왔는데 한 번 집을 사서 소유하는 기간이 평균 11년인데 11년 동안 집을 안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 11년에 한 번 이사를 갔는데 이번 타이밍에 이사 간 사람들이 그만큼 대기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2022년도, 2024년도가 거래량이 급감했어요. 그때 네. 어느 정도 급감을 했냐면 10분의 1 토막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90%가 이사를 못 갔잖아요. 이 수요가 지금 2024년도, 2025년도에 나올 거잖아요. 네. 그 수요가 이사를 가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사 갈 때쯤에 자기가 갖고 있던 1주택자들 집값이 올랐어요. 자기가 돈을 번 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10년 전에 샀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사 가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1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집값이 올라서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서 가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 아닌가요? 그래서 이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 신규로 매수하는 분들이 대출을 엄청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또 이게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또 별로 없어요. 한 2, 3억 대출 받아가지고 막 10몇 억짜리 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통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규로 받으신 분들은 47%를 받고요. 전체 평균으로. 갈아타시기 하시는 분들은 30%밖에 안 받아요. LTV가. 네. 우리가 보통 70%, 80%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처음에 집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 다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대출이 나오지도 않고 많이 받지도 않는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사실 뭐 한 40대 중후반 정도의 부부가 애 키우는데 네. 뭐 자기 월급의 막 50%를 이자를 내는 거는 뭐 생활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받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하죠. 요즘 또 씀씀이들이 많잖아요. 미국을 갔다 왔는데 제가 가고 있는 동안에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에 인천공항이 확장을 했어요. 되게 네. 그 확장을 했는데 확장을 했는데도 미어 터져가지고 출국 신고하는데 2시간 반씩 걸렸다는 거예요. 네. 그분들 다 돈이 어디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저번에 그 가계 통계 같은 거 봤거든요. 봤는데 다들 돈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출이 뭐. 또 생각보다 적고.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뭐 부분들은 또 더 경제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방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게 답인 것 같은 게 네. 이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집을 팔고 막 하잖아요. 네. 그러면 10년 전에 샀으면 네. 지금 파는 분들은 진짜 최저점에 사신 분들이잖아요. 그때 샀으면 그렇죠. 2014년, 2012. 13년에 산 거니까. 예, 바닥 확인하고 올라가면서 샀으니까. 그때 뭐 한 7억 주고 산 게 막 지금 20억 넘어가고 그렇죠. 그러는데 예, 그때 10년 때 20억 됐죠. 그러니까 지금 집을 팔면 한 16억, 17억 정도 현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아마 대출 다 갚았고, 예면 그때 대출은 다 갚으셨겠죠. 장기적으로 했으면 세금도 거의 안 낼 거예요. 네, 장기 보유적 보유공제. 하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 제 지인 중에 한 분도 강동구에 있는 집을 팔았는데 심지어는 1가구 주택 특례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아. 세금을 거의 안 내. 네. 20억인데. 네. 야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찌 네. 보면 지금 시장에서 거래를 또 하고 그렇죠. 또 왔다 갔다 하시는 거기 네. 때문에 사실 초입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 들어가는 분들은 서울이 엄두가 안 나잖아요. 안 나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미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10년 전에 샀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편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네. 그래야지 다음 집을 살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돈을 벌지만 내 집값도 같이 올라가서 그걸로 합쳐서 이제 이동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분 인플레이션 이상 올라가는 지역들 상품들을 사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수고를 덜 할 수 있죠. 돈을 벌어서 사는 것들에 대한. 그럼 반대로 내년에 뭐 이렇게 좀 뭐 확률은 뭐 모르겠지만 갑자기 좀 뭐 빠진다거나 뭐 이런 만한 어떤 리스크가 있는 행동 이벤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뭐 올해 워낙 센 것들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어차피 뭐 탄핵이 되던 되지 않던지 간에 이미 충격은 이번 12월 달만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우리가 또 경험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탄핵이 3번 있었는데 2003년도였나요? 노무현 대통령 때 한 번 네. 있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한 번 네. 있었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 있었는데 또 신기하게도 한 번은 탄핵이 됐고 한 번은 탄핵이 기각됐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기각됐을 때의 경험도 있고 탄핵이 됐을 때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양쪽을 다 어느 정도 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봐요. 그때처럼 네. 충격이 없을 테니까. 근데 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너무 긴 얘기이기 때문에 두 시점 있잖아요. 탄핵이 됐을 때랑 되지 않았을 때랑 결국은 다 올랐어요. 결국에 단기적으로 한 달도 안 갔던 것 같은데 그 정도 혼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둘 다 올랐다는 것들 예,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 정치적인 뭐 그런 충격파 같은 것들은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 다시 이제 또 뭐 수요와 공급 뭐 이런 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이라고 하는 게 의식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네. 다른 뭐 소비자들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뭐 좀 고가 소비 이런 것들은 좀 줄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식주를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싸다고 안 살 수는 없잖아요.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네. 저는 의식주 부분들은 그냥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보다는 그냥 수요 공급 논리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마음 편하실 것 같고요. 네. 분석하기도. 그러면은 여기 지금 단계에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찌됐든 간에 막 신축이랑 막 아까 말씀하신 뭐 준신축 뭐 이런 것들은 막 많이 회복을 한 상태다 보니까 네. 이제 아 이거 어떡하지 막 계속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상태란 말이죠. 네. 그러면 추격 매수는 조금 좀 자제해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급을 좀 사는 게 맞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게 좀 난감한 질문인데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별로 다 정답이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뭐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갖고 10년 이상을 살 것 같다, 아니면 네. 평생 살 것 같다, 그냥 질 좋은 거 하셔야 돼 그런 것들은 고민도 하지 말고. 근데 나는 뭐 단기적으로 보겠다, 이거 좀 또 불려갖고 하겠다 이런 것들은 잘 골라야 되는 게 맞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나는 시세 올라가는 건 상관없어, 그냥 입지만 보면 돼.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입지만 보고 구축하셔도 돼요. 예,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것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거 하나만. 기본적으로 일단 집을 산다는 것은 내가 산 가격보다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입지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수요가 빠지지 않든지 이런 것들만 좀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축을 사던 준신축을 사던 뭐 구축을 사던 상관은 없는데 시세가 좀 빠지지 않을 지역들 선택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만약에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왠지 신축이 더 상승률이 퍼센테가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이제 고민하는 것 같거든요. 예. 실제로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아까 말한 반포나 이런 특정 지역들만 막 그러는 거지? 뭐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은 뭐 준신축들도 좀 잘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건 주거 실태 조사 결과가 그냥 명쾌해요. 50%가 심지어는 특정 지역과 특정 연령대에 있어서는 50% 이상이 신축. 60% 70%가 신축 때문에 이사를 간대요. 신축이 아니면 이사가 안 간대요. 안 간다. 그러니까 입지가 이미 상급지인 사람들은 굳이 입지 때문에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신축이기 때문에 가는 것들이거든요. 네. 심지어는 입지를 낮추면서도 신축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은 지역과 상관없이 높을 겁니다. 물론 더 높은 지역들이 있겠지만 지역과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서도요. 신축들은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수요는 모르겠습니다. 전 주거실태 조사를 매년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변동이 생기면 그때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 2, 3년 동안은 그 변동폭이 줄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소장님은 재건축 추진하는 아파트에 거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축이죠, 구축. 네. 예. 그런데 신축에 가고 싶으세요? 여기 아주 직설적으로 가고 왜 싶죠. 이렇게 신축을 그렇게 좋아하는 아니, 사람들이? 가고 싶죠. 가고 싶은데 저도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은 와이프한테 왜 맨날 욕을 먹어요. 네.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신축이 안 사냐 이거죠. 예. 왜 신축 좋다고 하면서 너는 왜 신축이 못 사냐 이런 얘기인데 네. 그래서 저도 와이프한테 맨날 집에 가면은 힘없는 남편이 됩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재건축을 하면 또 좋은 거니까. 이제 근데 언제 될지 뭐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리서치를 계속 해오잖아요. 해오기 네.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신축에 살아보신 분들은 구축으로 못 가요. 일단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 아닌 이상 구축으로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보안이 훨씬 좋아요. 그 완전 구축들 있잖아요. 아예 그 단지 출입구 네, 자체가 네.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 네. 예, 그런 데들은 아마 여자분들이 되게 싫어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지하 주차장. 오늘도 되게 추운 날씨인데 추운 날씨에 지상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놓으면은 시동이 안
안 걸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되게 남자분들은 뭐 대충 어떻게든지 보험사를 부르던 뜨거운 물을 붓던 뭐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시동이 2번 정도 안 걸리게 되면 트라우마 걸리거든요. 그럼 지하 주차장이 있는 대로 무조건 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헬스클럽, 뭐 이런 커뮤니티, 수영장 이런 단지 내 커뮤니티가 있는 곳을 이용하다가 외부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단지 내 독서실이 있습니다. 애들 감시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애들은 밖에 나가면 무조건 문제를 친다고 사고를 친다고 가정들을 해요. 엄마들은. 그래서 단지 내에서 그것들을 통제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신축 아파트에서 구축들을 어떻게 가요? 이분들은 이거 몸에 익숙해지게 되면요. 다음에 신축 못 가게 되면 그러니까 매매로 자가로 못 가게 되면은 2인차로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보통 신규 아파트 입주할 때 전세가가 낮거든요. 네. 요즘은 안 낮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수요가 많아요. 생각보다 안 빠지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구축은 빠져요. 구축 아파트 전세나 월세는 빠지는데 신축 입주하게 되면 그 신축 아파트는 안 빠져요. 사람들이 좋은 거 알았거든요. 더 먼저 가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계약하면 싼 거 알기 때문에 네. 초반부터 비싸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소비자 리서치를 해보면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포기 못해요. 그러니까 신축에서 신축으로 가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구축에서도 신축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다세대 빌라에서도 신축 아파트 가고 싶어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갖고 신축에 가고 싶어요. 이 신축제를 어떻게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주택 노후도가 심하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게? 그렇죠. 감가상각이 빨리 되고요. 특히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게 그냥 구축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기도 한데 한국의 아파트 상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25년 동안 봐왔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년 전에는요. 주공 아파트나 일반 민간 아파트나 거의 똑같았었는데 2010년도 이후부터는 민간 아파트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도 많이 들어오고 시설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들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신축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의 그러니까 한국의 이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들의 장점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나 기타 유럽에서도요. 거기는 공동주택 문화가 아니거든요. 네. 부자들은 단독주택 사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 뉴저지에 갔더니 뉴저지에도 한국식 주상복합이 있어요. 그 분명히 한국 사람이 분명히 제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좋아할 만큼 상품 수준이 올라간 거죠. 옛날처럼 그 닭장 아파트 있잖아요. 뭐 주공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로비도 좋고 커뮤니티도 좋고 이런 데가 없거든요. 외국에도.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처럼 모든 서비스가 다 들어가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신규 아파트는 인기가 앞으로도 많겠죠. 그러면은 또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는데 이번에 또 이제 경기도 부동산의 힘 이렇게 책을 쓰셨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처럼 네. 사실 요즘에 신축은 그래도 경기도에 좀 있지 네. 서울은 좀 또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구축에서 경기도 신축 가고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괜찮은 선택일까요?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네.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서울, 경기, 인천, 경계선을 다 지우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라고 서울보다 무조건 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서울이라고 경기도보다 무조건 비싸야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과천시가 있는데 과천시는 어느 정도 급이냐면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급이에요. 예, 송파구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네. 잠실은 과천의 위지만 송파구 전체 평균보다는 과천이 높거든요.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 하면은 이건 서울의 상위권 지역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왜 경기도인데도 인기가 많은가? 경기도 자체 수요도 많겠지만 거기 정부 정서가 있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이 너무 가까워요. 네. 자동차를 타도 10분, 전철을 타도 1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럼 여기는 서울과 똑같은 입지잖아요. 거기에 다세 아파트입니다. 1단지부터 13단지까지 주공 아파트가 있었는데 지금 재건축으로 다 됐거나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100% 이런 데가 없거든요. 그 도시 전체의 모든 아파트가 다 재건축이 되고 있어. 사실상 신도시처럼 되고 있죠 지금. 거기다가 지정타가 들어왔어요. 네. 지정타는 또 어떤 입지냐면은 지정타는 아파트 이름이 아니에요. 지식정보 타운이잖아요. 네. 일자리입니다. 굴지의 IT 대기업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반이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또 뭐 주암지구니 과천지구니에 의해서 3기 신도시도 또 만들고 있고 네. 과천시는 다 새 아파트예요. 100% 새 아파트예요. 예, 이런데 전철도 가까워 자가용 타면은 강남도 금방 가까워. 가죠. 예, 그런 거잖아요. 거기다가 GTX-C가 또 네. 착공을 할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과천은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강남 출퇴근성이나 강북 출퇴근성이나 아니면 자체 수요도 좋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국립미술관 있죠. 그다음에 과학관 있죠. 서울대공원 있죠. 동물원 있죠. 이런 데가 있어요. 서울보다 훨씬 낫잖아요. 쾌적하고. 그렇죠. 예, 이런 데들은 좋은 거죠. 지금도 비싸지만 더 싸질 가능성은 없는 거죠. 더 비싸질 가능성이 높죠. 지정타나 이런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더 비싸지겠죠. 예, 그러면 그런 이제 거죠. 과천은 뭐 사실상 이제 상위권의 예. 지역이고 그건 서울이라고 봐도 됩니다. 서울이라고 칠 수 있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약간 경기도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좀 고민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과천은 그냥 서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과천에 조금씩 빠지는 지역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지역이 이제 성남입니다. 네. 성남은 이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있는데 여기도 예전에는 이제 수정구랑 중원구는 거의 거들떠 보지 않은 지역이었었는데 그렇죠. 모란시장이라고 해서 개고기 팔고 이런 데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정비 사업들이 대규모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입지도 좋아졌고요. 분당은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재건축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지역이기도 하고 성남시 자체도 모두가 다 새 아파트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천보다도 지금 과천은 이미 좀 끝나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남시는 이제 분당구가 메인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서울에 붙어 있는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이런 지역들은 너무 좋은 입지고요. 남쪽에 네. 북쪽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도 뭐 파주라든지 고양시라든지 남양주, 구리는 일단 최근에 뭐 8호선 개통이라든지 GTX-A가 개통됨으로써 서울 접근성도 좋아졌고 그래서 강남 출퇴근이 편해졌거든요. 근데 거기에 장점은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경기도 F4,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은 비싸요. 지금도. 네. 싸진 않습니다. 네. 서울보다 비교해도 서울보다 의외로 더 비싼 지역들이 많아요. 네. 근데 파주, 고양시, 남양주, 구리는 서울보다 아직 싸거든요. 근데 강남 출퇴근이나 서울 출퇴근이 되게 편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2025년도에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GTX-A가 개통됐기 때문에 네. 분명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요 북부권 4개 지역과 남부 쪽 4개 지역은요. 서울 출퇴근 편의성 하나만으로도 관심 가지셔야 되고 대규모 새 아파트들이 집단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는 그 정도 환경에 그 정도 새 아파트 시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서울의 거의 절반 가격으로 쾌적한 환경과 좋은 환경을 누리면서 서울 출퇴근도 1시간도 안 걸리는 입지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에 아무래도 말씀하신 거에서 좀 떠오르는 게 네. 우리 집만 새 거인 거가 아니라 이제 주변도 다 새 거인 그렇죠. 동네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만 새 거에서 사는데 밖에는 막 다 뭐 빌라라든지 막 구축 주공 아파트 이런 데들은 또 상대적으로 좀 약간 좀 싫어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의 싼 지역들은 어김없어요. 아파트가 없거나 아파트랑 다세대 빌라가 거의 붙어 있고 비슷한 막, 네. 비율로 섞여 있는 지역들은 쌉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싫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신도시 가는 게 깔끔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고양시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서울로 이사를 오는데 와이프의 희망은 딱 하나였어요. 한강이 보이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쪽 마포구부터 네, 네. 광진구까지 다 보여줬어. 네. 그런데 제가 찍었던 모 아파트 강북에 모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 괜찮지 않니? 그랬더니 반이 빌라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 선택을 안 했는데 네. 아무튼 주부님들은 섞여 있는 환경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환경, 깔끔한 환경들로 갖춰져 있는 입지 같은 경우는 비싸고 좋은 것들이죠. 비싸질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과거의 기준으로 왜 이렇게 올랐어 비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이제 사고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가격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또 보는 게 맞겠네요. 실질적으로 또 그게 이제 다세대 빌라가 있는 것들보다는 아파트가 있는 것들이 상업시설들이 더 좋아요. 네. 그리고 또 대규모 상업시설 들어오고. 학원이 조금이라도 더 네, 들어오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생활 편의성도 좋아지고요.